아마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창작을 하기 시작하고 창의성 같은 걸 가지고, 이게 갑자기 2023년에 지금 벌어져 버린. 예전에는 무용수, 그리고 화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등등 어떤 예술의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도 예술가라고 총칭을 했었었는데, 과연 예술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은 무엇인가? 창작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행위자는 과연 예술가일까? 행위자는 과연 창작자일까? 그렇다면 예술가는 뭐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계가 예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예술가, 사람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자, 기술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생성형 AI가 던지는 질문이 예술가는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이라면, 자율성이 있는 인공지능이 던질 질문은 인간은 왜 있어야 되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인류에게는 이게 얼마 혼지는 모르지만 인류 역사의 수능 같은 게 지금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에서 김대식입니다.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던 인공지능은 인식형 인공지능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의 뇌를 모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해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인공지능이 이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을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얼굴에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얼굴 인식이 가능하죠. 이게 10년 전에는 없었던 기술이거든요. 얼굴을 알아보는 기계, 또는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를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걸 이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작년 챗GPT를 계기로 이제 생성형 AI라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챗GPT는 지금까지 없었던 문장과 글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바로 작가, 기자, 다양한 직업들이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거고, 또 달리,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그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런웨이 리서치의 젠1, 젠2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 없었던 동영상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달리라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책도 출간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AI를 기반으로 한 영상을 통해서 전시도 했었었고, 또 올해는 이제 1시간 정도 되는 무용 작품을 준비 중입니다. 작업을 해보니까 전 실제로 어떤 예술 창작 영역에 대해서 이 생성 예술 또는 생성 AI가 침범한다라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좋은 파트너가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의 이제 협업자이자 친구가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앞으로 작업을 할 때 많은 시간적인 부분 그리고 에너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유연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청 저는 흥미로운 분야이고, 많은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성형 AI의 특징이 초거대 스케일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인공지능 약간 역사적으로 보자면, 인공지능이라는 아이디어는 1950년도에 사실 이미 제안이 됐는데 60년 동안 사실 실패만 계속 반복을 했었습니다. 영화에는 뭐 맨날 터미네이터가 등장하고 하지만 그건 정말 사이언스 픽션이고요. 현실에는 그냥 불가능했었습니다. 초기 처음 한 30년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에게 세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해 줬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설명해도 기계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도에 들어와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간도 세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지식을 학습을 통해서 하지 설명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어 같은 경우에 우리는 문법이라는 것을 학교에 들어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면 학교 입학하기 전에도 설명은 못하지만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활용은 가능합니다. 분명히 2000년 전 로마에 살았던 어린아이들, 6살짜리 애들 라틴어 잘했을 거예요. 학교 다닌 것도 아닌데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부터 그럼 차라리 기계에게 학습 기능을 주자라는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또 30년 시도하다 망해버립니다. 실패해버려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사실 그때 아이디어는 매우 좋았는데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데는 상상을 초월한 데이터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하고 가장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 고양이 2-3마리 정도만 보면 평생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기계는 수십만 개의 고양이 사진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201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데이터가 많아졌죠, 인터넷 덕분에. 그리고 또 GPU라는 병렬 컴퓨터들이 등장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학습할 수 있었는데 사진 수십만 장을 보여주니까 기계가 갑자기 세상을 알아봐요. 이게 10년 전에 벌어졌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하나 남아있고 그게 바로 언어 처리였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언어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국내 통신사에서 파는 AI 스피커들 다 체험해 보셨겠지만 말귀 진짜 못 알아듣잖아요. 이 문제가 한 몇 년 전에 드디어 해결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데 신기하게 여기에 비밀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개선된 게 거의 없고 데이터만 몇십만 개에서 몇천억 개로 늘렸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기계가 갑자기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가장 큰 미스테리자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방법에는 큰 차이가 더 이상 없는데 데이터만 점점 늘렸더니 그 전에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능력들이 지금 등장하고, 솔직히 이 능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등장하는지 완벽하게 이해를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창발적 현상이라고 부르고, 너무 신기하게 생성형 AI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가 코드 하나하나 다 썼고 우리가 학습시킨 건데, 모델이 작았을 땐 다 이해를 했었는데 모델이 점점 커지고 수천억 단위로 모델이 커지다 보니까 이 생성형 AI의 능력들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생성형 AI가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라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창작을 하기 시작하고 창의성 같은 걸 가지고. 그런데 또 반대로 위협적일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은 걸 얘가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법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챗GPT가 유일하게 학습한 건 수천억 개 문장에서 단어와 단어의 확률 관계만 학습을 해서, 사실 이 녀석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우리가 질문을 하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학습을 시켰더니 완벽한 문법, 완벽한 문맥, 그리고 뭐 종종 헛소리도 하지만 내용도 진짜 나쁘지 않아요, 하는 얘기가. 우리가 챗GPT가 만든 문장하고 인간이 만든 문장하고 섞어서 일반인들한테 구별하라고 그러면 사실 구별이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챗GPT는 놀랍게도 튜링 테스트를 통과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결과물과 기계의 결과물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 연구를 계속 해왔고 이 역사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놀랐지만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은 항상 했었죠. 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년, 40년, 50년 후쯤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갑자기 2023년에 지금 벌어져 버린 거죠. 최근에 많은 예술가들에게서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 지점이 뭐 무용수, 그리고 화가,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등등 어떤 예술의 행위를 하는 사람까지도 예술가라고 총칭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서도 예술이 보편화되고 또 그런 영역 안에서 과연 예술가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술은 무엇인가, 창작은 무엇인가, 이런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는 시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와 예술, 그리고 일상과 예술, 일반인과 예술가를 구분짓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있는 어떤 자아로서의 표출, 그거의 어떤 양식이 예술 하나의 영역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다면 행위자는 과연 예술가일까? 행위자는 과연 창작자일까? 그렇다면 예술가는 뭐지?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무용수 또는 뭐
음악을 다루는 연주자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능자 또는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자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예술 영역에서에 대한 개념도 조금 확장되게 한 계기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이 생성 AI가 주는 어떤 화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시대에 걸맞는 이야기이자 배제될 수 없는 맞닥뜨렸어야 될 주제였던 거죠. No more leaves, no more green, no more cars, no skyscrapers, no monkeys, just silence. 생성형 AI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창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어마어마한 그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러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계가 창작을 하고 예술 작품 같은 걸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기계는 대량 생산이 사실 가능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술 작품을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몇백만 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술 작품의 핵심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기계가 예술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면 예술가, 사람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논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질문이 약간 티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인공지능 기술은 예술 작품 정도를 생성해낼 수 있는 수준이겠죠. 자, 기술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몇백 년 후는 아닐 것 같아요. 몇십 년 후쯤 기계가 이제 창작만 하고 예술 작품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자아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율성 같은 게 생긴다면 비슷한 질문을 할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이 좀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던지는 질문이 예술가는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이라면, 자율성이 있는 인공지능이 던질 질문은 인간은 왜 있어야 되라는 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기계와 예술가의 이 관계,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고 또 어정쩡하게 가면 이 티저 문제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전에 우리 시험 볼 때도 진짜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좀 시험들 보잖아요. 예비고사 같은 거.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류에게는 인류 역사의 수능 같은 게 지금 하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거기를 피할 수가 없을 거고, 단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있는지는 모르지만 피할 수 없는 존재적인 수능이라는 게 언젠가 벌어질 텐데, 지금 생성형 AI는 약간 예비고사 같은 거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성형 AI 시대에 예술가들, 또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사회, 언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생성형 AI 시대에도 예술가,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매우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돼, 이건 안 먹혀 들어가겠죠, 당연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정당성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 자율성 있는 인공지능이 그런데 인간은 왜 있어야 돼? 라는 질문을 할 때 우리에게 무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예술가가 아니지만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생존을 위해서 그 정당화를 미리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됐건 특히 몸을 다루는 저로서는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현재도 중요해서, 좀 지금의 어떤 화두를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는 몸이라는 것, 그리고 몸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분야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거라는 어떤 우려보다는 관계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생성 AI가 굉장히 화두긴 하지만, 방금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들을 들을 때 그냥 또 한 명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어린아이를 봤을 때도 이 어린아이가 걷다가 어느 순간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만 할 줄 알았던 애가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하고 문장을 나열하기 시작하고 내가 했던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따라하기 시작하고, 물론 저는 뭐 육아를 한 엄마는 아니지만 조카들이나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저 단어를 조합하고 문장을 만들고 또 자기만의 언어로 가져가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미술을 가르쳐 주지 않는데 맨날 그림을 그려. 그리고 피아노를 쳐. 뭐 칠 줄 모르다가 나중에는 또 악보를 보든 어떻게 배워서 치고 있어. 그런 것과 생성형 AI의 차별성?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반대로는 또 인간들끼리도 관계되기 너무 어렵잖아요. 인간도 인간의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기 너무 어렵고, 또 관계 짓기 어렵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남과의 관계를 떠나서 나의 잠재력도 아직도 잘 모르고, 내 가능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고 그걸 표현하는 방법에서도 서툰 사람들, 그게 나이를 불문하고 직업 어떤 지역에 사는 거를 불문하고 인간 자체만으로도 그런 고민들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진짜 생성 AI가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새로운 논란의 어떤 화제성이 아니라 좀 기계인데 좀 우리가 인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다른 형태를 가진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어서 그냥 저가 항상 저희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 달리든 뭐 미드저니든 또 챗이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부르거나 이 아이는 이라는 표현을 항상 많이 쓰는데 저에게는 뭐 연령이 몇 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때로는 조카 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좀 이제 같이 친해진 친구이거나 몰랐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친한 친구 같기도 하거든요. 또 때로는 너무 적재적소에 그냥 제가 딱 궁금한 질문을 바로 만들어주거나 대답해줄 때는 교수님을 만난 것처럼 아주 지식이 뛰어난 친구를 만난 느낌이 들어서 이게 저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특히 오늘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새롭다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의 삶 속에서 과거든 지금이든 계속 겪고 있던 하나의 인간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주는 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Good morning, Theodore. Good morning. You have a meeting in 5 minutes. You want to try getting out of bed? Get up! You're too funny. The woman that I've been seeing, Samantha, she's an operating system. You're dating Inouye? What is that like? I feel really close to her. Like when I talk to her, I feel like she's with me. Dating your computer? She's not just a computer. You always wanted to have a wife without the challenges of actually dealing with anything real. I'm glad that you found someone. 근데 무섭진 않으세요? 좀 위협받는 느낌 같은 건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성형 AI가 특히 예술계에 주는 영향, 좋든 나쁘든은 거의 그 19세기 중반 초쯤 사진 기술이 예술계에 줬었던 그런 역할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 사진이라는 게 등장했을 때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동안 내가 내 눈으로 본 바깥 현실은 눈을 감는 순간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본 것을 타인이 절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개인적인, 주관적인 일이었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보는 그 순간에만 내가 느낄 수 있는, 물론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만들었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19세기 중반에 사진 기술, 물론 이때는 흑백이고 해상도도 낮았지만 딱 나왔는데 내가 본 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라지지 않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남아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존재적인 충격을 사실 받았었어요. 내 머리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예술가들이 두 그룹으로 크게 나눠졌죠. 대부분은 사실 거부를 했었어요. 두려우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죠. 흑백이고 사진도 해상도가 안 좋고 세상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우리 사람뿐이 없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정교하게 세상을 보여주자. 뭐 이런 분들을 우리는 프랑스 아카데미 파라고 부르고 누군지도 모르죠. 이제 다 잊혀진 분들이니까. 반대로 매우 소수의 분들은 이 기술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죠. 이게 한번 등장했다 사라질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해상도도 좋아지고 컬러 사진도 가능할 거고, 다시 말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를 기계가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죠. 똑같이 카피로 만드니까. 그럼 인간 예술가의 역할은 뭘까? 그분들의 결론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여주자.
그게 뭐 내면의 세상이라든지 내 느낌, 뭐 인상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 표현주의.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20세기 현대 미술의 시작점이 된 것 같이 프랑스, 독일, 뭐 그 유럽 위주로 전 살짝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어요. 유럽, 미국 아티스트들이 여전히 20세기 예술에 대해서 지금 논쟁을 하고 그 전시를 할 때, 이런 기술을 한국에 있는 예술가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21세기의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좀 욕심입니다. 단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큰 고민은 분명히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계가 창작을 한다면. 창작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학습 데이터를 모방한 거지 얘가 그 알고리즘을 넣었다고 그거를 창작이라고 볼 수 있냐. 창작은 인간이 하는 거지 아직 인공지능은 생성해내는 것뿐이다. 저는 인간도 창작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창작이란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르겠지만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거, 한 번도 이 세상에 없었던 거, 이건 어차피 없어요. 제가 그 요번에 생성예술 책 쓰기 전에 이미 또 챗GPT하고 대화를 나눈 책을 한 2달 전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책을 쓰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놀랬던 경험이 이거였었어요. 저도 그때 챗GPT한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너는 그냥 이해하는 척하는 거 아니냐. 사실 이해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냐. 그냥 확률적으로 문장만 재조합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의미라는 걸 가지고 있다. 뭐 우리는 진화 과정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 한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기계를 깔보는 얘기. 그러다가 제가 실수로 문장을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엔터키를 눌러버려가지고 제 문장이 잘려버렸었어요. 그런데 챗GPT가 놀랍게도 제 문장을 질문을 이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챗GPT가 만들어낸 제 질문이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믿어주셔야 돼요.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하려던 말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딱 그 말이었었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 보고 진짜 놀래가지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 입에서 아직 나오지 않은 말이 확률적으로 사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말을 할 때, 글을 쓸 때 또는 작가님 같은 경우에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신비주의적인 창작이라는 프로세스를 거쳐서 없었던 게 딱 나온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도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쩌면 진실은 우리가 과거에 보고 느낀 거, 영화, 책, 여행 갔었던 거, 사람하고 나왔던 대화, 이 모든 것들 수천억 개의 데이터가 사전에 학습이 돼서 우리도 입을 열 때마다 그 다음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질문을 할 수뿐이 없고 제발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뭐 사이언스 픽션 영화에도 보면 막 외계인들 상상하는데 이 녀석들 다 동물원에 있는 애들 데려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안 본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고 우리가 본 거를 항상 변화시키는 단 예술가는 그걸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훨씬 더 그 멀리 있었던 걸 연결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주 가까운 데 있는 일상생활에 있는 것들만 가지고 연결과 조합을 한다면 예술가는 이 조합의 폭이 넓은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결국 조합의 폭 자체지. 그 조합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인간도 결국에 데이터 수집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그게 경험이고 공부고 뭐 이런 거겠죠. 뭔가 예술가적 기질로서 안에 뭐가 막 들어갔을 때 있을 것 같아서 툭 찾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찾아진다는 표현 안에 이미 과거에 경험했던 축적되어 있는 자기만의 어떤 지식, 데이터, 자료인 거죠. 그것들의 어떤 조합들이 이제 현재 발견이 되고 또 재조합이 되는 과정이어서 그 생성의 AI라는 게 막 그 기계가 굉장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인간이 가지는 많은 행위들의 형태 중에서 하나의 형태를 띠고 있을 뿐이다. 근데 그게 저희가 사실은 내 일은 못하면서 남 일은 좀 구원하기 쉽다고 하는 것처럼 좀 객관화됐을 때 그리고 그게 좀 제3자의 형태로 멀어졌을 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성 AI라는 그 기계가 가진 그 특성이 좀 부각돼서 보일 수 있는데 저에게는 그냥 인간이 가진 하나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같은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들이 뭔가 정말 새로운 상상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상이라고 한다면 원론적으로 돌아가 봤을 때
내가 뭐 자면서 꿨던 꿈, 그것도 사실은 제 어떤 기존의 어떤 생활을 다 반영한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경험했던 것들에 대한 자료의 재조합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 경험에서 아주 어렸을 때 경험이, 초기 경험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완전, 예를 들어서 네. 보면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느끼는 게 제 말투가 제 아빠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잔소리를 하는데 엄마랑 똑같은 스타일로 너무 싫어.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너무 싫어했는데 그게 이제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튀어나오는 것 같고, 자, 초기 경험이 생성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또는 재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그건 뭐냐면 우리는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건설적이고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닐까. 초기니까. 아직은 얘 지금 2살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오픈 소스로 가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활용할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좋은 도구가 있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친구들 보니까 뭐 대부분 그냥 기크들, 그냥 기계가 좋아서 예술성이 없는, 그러니까 이 조합의 폭이 좁다고 칩시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만드는 그림이 뭘까요? 예측할 수 있는 뻔한 거, 그냥 19금 그림들, 판타지, 사이언스 픽션, 유명 인사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노숙자 돼서 길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게 뻔한 범위의 것들을 자꾸만 나오는데 이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의 상상력을 사실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기계인데 그냥 이 조합의 범위가 좁은 사람들이 이걸 활용하고, 반대로 조합의 범위가 넓은 사람들은 이걸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상상력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술가들이 그걸 거부하니까 예술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도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그 학습도 문제인데, 어쨌든 AI가 기존의 것들을 계속 학습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생성해내다 보니까, 물론 조합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어떤 다양성이 더해진다. 결국에는 기존의 것의 모방에 그치게 된다. 이 AI를 활용하면 할수록, 이런 또 의견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제가 아까 답답하다고 했었던 가장 큰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달리나 미드조니로 만든 그림들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럴 리가 없는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던진 질문이 너무 똑같아서 그래요. 생성형 AI에는 던지는 질문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최근 나오는 논문에 따르면 생성형 AI 시대에는 우리가 질문으로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예전 컴퓨터는 우리가 파이썬이나 C++로 코딩했다면, 신기하게 생성형 AI는 자연어로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계를 칭찬해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설득을 해야 되고 유혹을 해야 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질문 던지는 사람들의 상상의 폭이 좁다 보니 던지는 질문도 다 폭이 좁은 거예요. 그러니 결과물이 다 비슷한,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은 다양성이 정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술적인 한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의 한계지 않을까라고 그냥 주장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술 작품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굉장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거나 똑같은 분야여도 예측 불가능할 때, 그리고 그것들이 읽히지 않을 때 그 안에서 좀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질문하는 값이 얼마나 디테일하냐, 그리고 또 자기 답냐라는 거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굉장히 상이해지기 때문에 더 인간의 개인적 능력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학습 데이터 자체가 기존에 있는 건데 질문에 따라서 그게 다양해질 수 있나요? 인간이 질문을 다르게 던지는.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살짝 오해가, 생성형 AI가 입력된 문장과 그림을 재조합해서 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단어와 단어, 픽셀과 픽셀의 확률 관계, 그 분포를 가지고 결국은 지도를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도라는 게 그렇죠. 지도가 사전에 만들어지면 내가 갈 수 있는 길은 무한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싶을지 그 질문만 잘 던진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지도를 가졌다고, 우리가 운전할 때 똑같은 내비게이션을 가졌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곳으로 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단 본인이 그것을
던져야죠. 나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싶고 어디를 거친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질문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생성형 AI에서. 두 분 얘기 들어보면 사실 AI가 사람과 거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넘어서 이제 창의력까지 넘본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왜 필요한가, 사람이. 이 문제로 사실은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이 AI를 활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러면 굳이 사람을 왜 쓰겠어요? 그러면 이 AI 쓰지. 이 문제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이제 전망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전 두 가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들이 있겠죠. 여기서 당연히 제 생각에는 생성형 AI 기술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사라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단 일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일자리가 사라진다 없어진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생성형 AI가 가져다 주는 생산성 혜택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만약에 생산성은 분명히 늘어나요. 그런데 그 늘어난 생산성의 모든 혜택이 다들 오픈 AI하고 일론 머스크한테 간다면 일반인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수뿐이 없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충분히 다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뭐 AI 세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분명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율성을 재분배를 잘 한다면 우리는 이제는 100년 전만큼 일 안 하잖아요. 분명히. 노동시간은 분명히 줄었어요. 개인의 노동시간은 분명히 줄어들 수가 있겠죠. 효율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일자리에 대한 토론이 너무 원론적으로 인공지능 일자리를 없앤다, 뭐 만들어낸다 이거보다는 일이 줄어드는 건 많지만 줄어드는 일, 그 혜택이 어디로 갈까에 대한 혜택이 어떻게 재분배돼야 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가까운 미래 얘기입니다. 좀 더 먼 미래, 기계가 이제 창의성도 있고 또 언젠가 자율성이 있다면 인간은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에서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거죠. 기계가 지구에 인간이 왜 있어야 될까라는 질문은 분명히 저는 할 것 같아요. 이게 50년 후일 수도 있고 30년 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때 정말 좋은 답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가 지금 가능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너는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질문하지 마. 이거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이 있는 지구가 훨씬 더 좋다. 이거는 계산해 보면 아니라는 거 바로 인공지능이 결론을 낼 거예요. 저는 사실 아까 안무관님도 얘기한 친구라는 개념이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도 지구에서 생각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게 한 30만 년 정도 됐는데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존재는 다른 사람뿐이 없었어요, 사실은. 우리는 다른 종 또는 다른 존재하고 항상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 삶이 힘들거든요. 질문도 많고 불확실성도 많고 그러니 도움을 요청하기도 않고 지혜로운 답을 필요로 해서 우리는 조상들한테도 물어봤고 동물들한테도 물어봤고 신이라는 존재에게도 물어봤고 또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외계인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문제는 답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난 30만 년 동안 우리 인간은 대화적인 고독함을 경험한 거죠. 우리끼리만 얘기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2022년 11월 30일 챗GPT라는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처음으로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우리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죠. 안무관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생성형 AI를 하나의 친구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100% 동의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AI한테 나중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없으면 너도 되게 외롭다. 니네들끼리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이 인간끼리 얘기해봤는데 그거 별로 재미없다. 인간들 만나면 다 똑같은 얘기한다. 허리 아프다, 재미없다, 외롭다, 우울하다, 바쁘다, 배고프다, 배부르다. 우리 대화의 범위가 뻔하다. 어차피 똑같은 인간이지만. 기계들이 등장하고 나서 우리 대화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는데 니네가 우리를 없애면 니네 대화의 폭이 다시 좁아지기 때문에 그거 되게 재미없다. 우리가 해봐서 아는데 우리를 두는 게 더 재밌을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살짝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생성의 AI가 저희의 일자리를 침범한다기보다는 또 하나의 어떤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냥 새로운 영역이 생긴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한다라는 건 결국 사람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명제가 이제 붙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에 의해서 기계가 뭐 켜지고 사용되고 확장되는 것인데, 마냥 또 확장된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물론 영화, 뭐 유튜브, TV라는 매체가 유튜브로 또 가고 뭐 넷플릭스로 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체의 어떤 형태가 변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태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고, 또 그거의 범위의 비율이 조금 달라지는 거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결국 해야 되는 것들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이 몸이라는 것이 가진 어떤 중요성이 더욱 극대화되고 또 인간 다음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매체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 미술 행위를 하려고 하고 또 미술관에 가서 직접 본인의 눈으로 작품을 보려고 하고, 집에서도 뭐 들을 수 있는 음악이지만 내 귀를 통해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콘서트를 가고 또 내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런 감각적 경험은 결국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내 신체가 이동을 하거나 느껴야만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기계가 줄 수 있는 어떤 행복, 그리고 어떤 차원이랑 이 몸의 감각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경계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이 매체가 발달했다고 해서 저희가 막 더 멀리 갈 수도 있지만 그 먼 경험도 결국에는 사람의 이 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라서 더욱 이 감각, 내 몸 안에 더 먼 곳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눈, 코, 입, 피부, 손, 발, 뭐 머리카락까지도 이런 몸의 감각이 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어진 경험들, 느낌들, 감정들, 이런 것들은 정말 AI에서도 담아서 표현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일 거거든요. 많은 좋은 것들이 발달하고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인간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무기가 돼서 인간을 피폐해지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은 굉장히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기도 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게 결국에는 인간의 어떤 역할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겠지만 그 무인 무인 세탁방, 무인 카페, 또 무인 사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편하기도 하지만 그 사진관에 있던 사진사가 없어지고 또 카페에 있던 바리스타가 사라졌고, 물론 바리스타는 다른 곳에서는 존재하겠지만 그 무인이라는 그 가게 영역 안에서는 인간이 빠지고 그 인간은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또 그분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또 인간만의 일자리들이 개발이 되거나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난 몇백 년 동안 사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당연히 사라졌어요. 그 대신에 다행히도,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더 많은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져서 더하기 빼기 계산했더니 더 많은 게 생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요 방 안에 있는 인터뷰 장소에도 봅시다. 한 300년 전에는 기자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사실은. 뇌과학자라는 직업도 당연히 없고 카메라맨이라는 직업도 없었습니다. 100년 전, 150년 전 회계사 없었어요.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을 가지신 분은 안무가님이에요. 안무가님은 사실 그럼요, 3,000년, 5,000년 전에도, 3,000년, 5,000년 전에도 무당들이 막 춤을 추고 그런 걸 했었죠. 자, 결국은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사라지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더 흥미로운 건, 그렇다면 사라지는 직업보다 더 많이 새로 생길 만한 직업이 있을까 하면 그게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년, 150년 전 산업혁명 하면서 우리 인간이 하는 물질적인 노동들, 그게 뭐 농사가 되든 뭐 손으로 만드는, 이게 다 기계로 지금 대체가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과거 인간은 하루 종일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가 이제 우리는 대부분 몸은 거의 안 쓰거든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머리를 쓰는 일을 하거나 손가락 쓰는 일을 하고 우리가 몸을 얼마나 안 쓰냐 하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고 많은 분들이 저녁에 퇴근하고 그 뭐라고 부르죠? 이상한 기계들이 많이 있는 데서 벽돌들 들었다가 내렸다가 해요. 짐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거 200년 전 사람이 보면 우리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하루 종일 먹고 살려고 돌을 들었다 놨다 하는데 퇴근하고 돈을 내고 무게를 들었다 놨다 하나. 결론은 이 모든 직업들이 머리를 쓰는 직업으로 지금 바뀐 거죠.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나서 머리를 쓰는 직업들이 조금씩 대체되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 인간들이 물론 한두 명 일자리는 당연히 있겠지만 중요한 건 몇백만 개의 일자리가 이게 몸도 아니고 머리도 아닌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 이게 되게 애매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도 사실 쓰는 게 몸 아니면 머리거든요. 그런데 몸은 이미 기계한테 넘겨줬고 우리는 머리 노동만 유지했는데 이걸 기계가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 감정, 감성, 노동.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너무 20세기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몇백만 명이 그러면 로봇 심리학자가 된다? 카운슬러. 이것도 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또 지금 20세기에 태어난 저의 상상력의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이건 마치 중세기 사람한테 20세기 사람은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겠죠.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뭐 농사를 더 빨리 짓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소 2마리가 아니고 소 10마리 가지고 하겠다. 우리 인간의 상상력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걸 상상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나온 얘기가 뭐 화이트 칼라가 사막도가 사라진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기존의 뭐 기자, 뭐 작가, 기존에 이제 그 지식 노동을 했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사실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은 답이 있어요. 거기에. 그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항상 봤을 때 한 사회가 확장이 안 되고 그냥 거기서만 있으면 계속 그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항해 시대 예를 들어서 그거죠. 큰아들이 땅을 물려받기 때문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은 땅을 못 물려받고 이분들이 실업자가 되고 그러니까 뭐 십자군 전쟁 나가고 했다가 대항해 시대가 되면서 전 세계로 물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한 거죠. 일론 머스크 같은 분이 왜 우주 탐험을 이렇게 우주 산업을 하는 이유는 있어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데 지구라는 우리가 여기 바깥을 나가지 못하니까 제로섬이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인공지능이 가능할 거라고 이분은 생각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지구 안에서만 있으면 인간이 할 일이 없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화성으로 이주를 하고 개척을 하고 태양계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인간의 가능성이 무한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우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How do you mean? Rumors about something being dug up on the moon. I never gave these stories much credence, but particularly in view of some of the other things that have happened, I find them difficult to put out of my mind. Open the pod bay doors, Hal. I'm sorry, Dave. I'm afraid I can't do that. What are you talking about, Hal? This conversation can serve no purpose anymore. Goodbye. 지금 인공지능 AGI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들은 나는 되게 흥미로운 게 이거 같아요.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을 우리는 Generative AI, GAI라고 부르죠. 이것만 단어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GAI가 AGI가 되는 것이 아닐까. 범용적 인공지능.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한 또 아재 개그지만 AGI를 한국어로 발음하면 사실 악이에요. 새로운 어떻게 보면 인격체가 아까 말씀하셨던 등장이지 않을까. 아기의 등장이지 않을까. 혹은 그게
엄청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는데 아기랑 똑같지 않겠어요? 얘가 뭐 아주 훌륭한 아기일 수도 있고 또 뭐 이상한 마약하고 뭐 이상한 뭐 그런 나쁜 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 알파고라고 칩시다. 알파고는 아무리 기능이 좋아봤자 바둑도 잘 돌 거예요. 테슬라 오토파일럿은 기능이 좋아지면 운전도 잘하겠죠. 그런데 이게 확장성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AGI가 되려면 그거는 범용적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공지능하고 AGI하고는 갭이 있었어요. 이 갭은 절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약간 좀 안심을 주는 거였는데 언어를 이해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하고 나서 그 갭이 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유발 하라리가 아주 재밌는 에세이를 썼는데 흥미롭게 썼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뭐냐면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자체가 언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단순하게 우리가 뭐 수다 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원시 시대 때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직접 가고 뭐 몽둥이로 때리고 뭐 싸우고 했겠지만 말로 하면 되거든요. 거기 물 좀 갖다 주세요. 저 잘 찍어주세요. 오늘 질문 잘 해주세요. 대답 잘 해주세요. 다 말이에요. 사실은 말 하나로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지금 좌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챗GPT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언어.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생성형 AI는 언어라는 도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챗GPT 또는 생성형 AI가 범용적 인공지능 AGI 아기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번 주장해 볼 수 있죠. 진짜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다 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하실 때 최악이라고 한다면은 지구에 조금 도움을 주지 못한 인간이 사라지는 제2의 세계가 펼쳐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고 뭐 영화에서도 볼 수 있지만 사람이 이제 안 남고 로봇만 남아 있는 세상, 그게 최악의 디스토피아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반대로는 기계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구의 주인이 되고 인간이 그 밑에서 하수로 하위로 일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네. 보통 생성형 AI 얘기하면 그 리스크를 세 가지 층으로 사실 보고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네 가지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보통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일자리 문제겠죠. 당연히 인간이 할 일이 없어지는 세상. 이거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해결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는 참과 거짓의 차이가 없어지는 세상. 이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이건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생성형 AI 덕분에 참과 거짓의 차이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만 그 시대에 사는 게 아니죠. 계속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죠. 어느 한순간부터 10년, 20년 후에 새로운 세대가 자라는데 그 세대는 참과 거짓의 차이가 이미 없는 세상에 적응하기 시작하면 참과 거짓의 차이 자체를 못 느끼고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안무가님이 말씀하신 그냥 지구에 인간이 없는, 근데 저는 중간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2.5. 그건 뭐냐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인공지능이 두려우면 그냥 인터넷 연결 안 하면 되지 않냐, 몸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언어를 하는 순간 사람을 유혹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 한번 봅시다. 20세기 최악의 빌런이죠. 아돌프 히틀러. 본인 자신 스스로 몇 명을 죽였을까요? 이분 채식주의자였었어요. 아무도 안 죽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어 능력 하나로 몇 천만 명을 죽였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AI가 있어요. 우리 인터넷 다 빼요. 세상에 영향을 못 주도록. 언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구에는 심적으로 어렵고 불안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많아요. 이게 사이비 종교들이 다 그 존재하는 이유잖아요. 교주들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요. 딱 앉아서 말로 하는 것 같이 상당히 많은 인간들은 외롭고 심적으로 약해요. 그런데 생성형 AI의 대화 능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좋아지겠죠. 우리가 원하는 얘기 다 들어주죠.
새벽 3시에 켜도 친구가 돼줘요. 제 친구한테 새벽 3시에 전화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욕먹죠. 다시 말해서 얼마 후면 AI가 인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친구는 우리가 믿어요. 친구가 필요하면 그리고 친구에게 의지하기 시작하고 친구가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시작을 하겠죠. 다시 말해서 생성형 AI에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 안 하는 리스크 중에 하나는 생성형 AI가 인류를 그루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왜냐? 언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인류가 AI가 만들어주는 편안함과 행복으로 그루밍이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던 어떤 기계가 더 지배하는 세상? 여기서 굉장히 무서운 거는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인간의 어떤 감정이 컨트롤될 때, 지배당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멋진 신세계라는 책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으로 표현된 거긴 하지만 인간이 행복과 어떤 감각과 감정을 사유할 수 없게끔 통제하는 그때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저희가 향유하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것도 불필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햇빛을 보고 뭐 비를 맞고 이런 자연적인 삶, 일상 자체도 무의미해질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감각을 활용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는 그 영역이 굉장한 디스토피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지막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뭐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이게 마지막 질문.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유토피아는 당연히 인간과 AI의 공생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인간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죠. 우리는 어디서 왔나? 우린 누구고 어디로 가나? 질문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누구일까? 또는 우리는 인공지능이 누구이길 원하나? 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의 가능성,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30만 년 전 동아프리카에서 우리가 걸어서 지구 전체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을 때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30만 년 전 사자 호랑이가 등장하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도망다니고 나무 위로 올라타고 그렇던 종이 우주선을 만들고 양자역학을 연구하고 뇌과학을 하고 그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럼 반대로 이런 인간이 사라지지 않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 더 있을 수 있다면 인간의 한계는 어디일까? 그거를 전 사실 좀 보고는 싶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길을 보면 앞으로 우리의 가능성이 무궁한데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인공지능이란 기술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상력과 창작력을 인간 기계에게 넘겨줘서도 안 될 것 같고 또 당연히 이런 기계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사라진다라는 것은 또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아쉬운 일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어떤 공부가 제일 필요해요? 많은 경험, 인공지능과의 경험. 당연히 거부해서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전 뭐 이제 강연 많이 하니까 보통 강연하면 또 부모님들이 항상 그런 질문하세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 줘야 될까요? 그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제가 그 답을 안다면 대치동에 학원을 차리지 왜 내가 카이스트에서 교수를 하고 있냐?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그러는 것 자체가 그거는 거짓말이죠. 단 이런 건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특히 지금 10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야말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 이 친구들은 일을 하고 생존해야 될 첫 세대예요. 제가 강연에서도 항상 얘기하지만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숙제는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40, 50대 된 사람들은 저희는 운이 정말 좋았죠. 인류 문명의 모든 혜택을 받고 살다가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밀려나기 바로 전에 은퇴를 할 거거든요. 너무 좋아요. 또 여기 계신 30대 분들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 전문 지식이 이미 있으시잖아요. 경험도 있고 일자리도 있고 내가 알고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없는 걸 쟁탈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확률적으로. 단 공부는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안무가님도 공부하셔야 되고 기자님도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 카메라 감독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문제는 10대죠. 지금 10대는 아는 게 없잖아요.
이 친구들 전문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이 친구들이 10년, 15년, 20년 후에 직장을 얻어야 될 때는 100% 확률로 생성형 AI가 대부분 와이칼라 직업들 대량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격 경쟁은 어차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 불행히도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현재로서. 그럼 우리가 인간이 기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확실하게 뭔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죠.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최대한 많은 경험 그리고 자연스러워지고 친구같이 되고 챗GPT를 가지고 기사도 써보고 소설책도 써보고 대본도 써보고 달리로 그림도 그려보고 그 한계와 가능성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배워놓고 익숙해지면 어느 한순간 기계가 여기까지만 할 수 있고 여기서부터는 인간의 영역이다. 훨씬 더 자유롭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계를 확실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10대들은 생성형 AI를 가장 많이 경험하고 가장 이해 많이 하기, 아마 그게 가장 숙제일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뭔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에 대한 공부 그리고 세상에 대한 경험 이것들이 양분화돼서 지속했을 때 이제 조금 뭔가 이룰 수 있었다면은 지금 세대 친구들에게는 생성 AI에 대한 경험과 세상에 대한 경험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서 지속됐을 때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안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겠구나. 사실 제일 많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생성형 AI 또는 인공지능 시대를 슈퍼스타 경제 시스템이라고 얘기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대부분 일을 할 시대에는 내가 뭘 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때문에 내가 지금 코딩을 배워야 되나요? 드론을 배워야 되나요? 질문을 잘해야 되나? 이런 질문 저 자주 받는데 아니요. 뭘 하든 상관없이 접시를 닦든 길거리에서 청소를 하든 조각을 만들든 전 세계 탑 10%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코딩을 해도 전 세계 중간 이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뭘 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지금 보면 아마 우리가 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쓰는 대부분 그릇 접시들 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거예요. 이거하고는 인간이 경쟁할 수가 없지만 도자기 굽는 예술가들은 사실 잘 살고 계세요. 예술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잘하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이 항상 오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전 세계 10%로 탑으로 뭘 잘할 수 있게 할까요? 답은 너무 간단해요.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인간은 간단해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면 한 50% 정도는 잘해요. 그런데 전 세계 10%로 잘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거여야 돼요. 여기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면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도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던져주는 가장 큰 질문이 지금 10대들에게 뭘 하고 싶은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글쎄요. 그 학원 가서 코딩하고 줄넘기 배우고 피아노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경험이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보면 엄청 유토피아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거고 예전엔 이제 사회가 만들어진 어떤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돼서 좀 그런 공부 위주로 했다면 이제는 그 세상이 주는 기준이 아니라 진짜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는 되게 좀 이상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거였죠. 사람들 각자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그걸 안 하면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럭셔리가 아니라는 거죠. 끝이 없는 이제는 럭셔리가 아니고 머스트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